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2달 연속으로 전달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준치에는 여전히 한참 못 미치는 데다가 다음 달 전망치는 다시 떨어졌습니다.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용 소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타다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건데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서 치열한 법정 싸움이 예상됩니다. 침체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고효율의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전기밥솥과 공기청정기 그리고 김치냉장고 등 모두 7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짧은 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다 처분하는 이른바 단타족이 챙긴 차익이 지난 5년 동안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매수 2년 만에 되파는 매매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전달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어제 한국은행이 이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그러니까 BSI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보다 비교하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체 산업 BSI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오른 73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눠서 보면 제조업은 72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비제조업은 74로 전달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화장품 수출 증가, 자동차 관련 재료 매출이 늘어나면서 화학물질과 제품에서 8포인트, 전자기기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나고 전방산업 수요가 회복하면서 전기장비가 9포인트 늘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가 둔화되면서 전자, 영상, 통신 장비에서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르긴 올랐지만 아직 기준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기업 경영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업체가 부정적으로 답한 업체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낮으면 그 반대인데요. 이달 BSI는 72로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망 또한 좋지 않습니다. 향후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11월 업황 전망 BSI를 보면 전산업은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지고 제조업과 비제조업도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떨어져 석 달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은은 금리 인하 효과와 관련해서는 업황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면서도 파급 효과에 시차가 있어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이어지는 저물가 추세를 두고 정부나 한국은행과는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KDI는 지금 이어지는 저물가에 대해서 좀 어떤 해석을 했습니까? 네, KDI는 최근의 물가 상승률 하락은 수요층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봤는데요. 정부의 복지 정책이나 특정 품목에 의해 주도됐다기보다는 다수의 품목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동안 저물가의 원인을 농산물이나 석유류 가격 하락 등 공급 측면에서 찾았던 정부나 한국은행의 분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물가 기조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정부 주장도 반박했는데요. KDI는 금융위기 이후 낮아졌던 물가 상승률 추세가 주요국에서 점진적으로 반등해 각국의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을 회복했다며 국내 상황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화정책이 그동안 물가 변동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전반적인 운용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물가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며 당장의 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네, 이렇게 국책연구기관의 해석이 좀 정부와는 다르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머쓱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큰데 실업 후에 3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장기 실업자의 수도 크게 늘었다고요. 네, 한국은행은 장기 실업자가 지난 2013년 30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50만 명 수준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자에서 장기 실업자의 비중도 36%에서 45%까지 증가했습니다. 해고자나 경력 단절자가 장기 실업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고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요인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돈을 풀어 수요를 진작하는 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이렇게 악화된 고용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금성 지원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는 고용 장려금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드러났어요. 네, 감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 등 지원 대상이 아닌 669명에게 고용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추가 징수액 등을 더해 67억여 원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가전제품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 귀 기울여 들으면 좋을 소식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장 이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어떤 제품을 사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오는 금요일부터는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최고 효율 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10%를 가구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줍니다. 환급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그리고 냉장고 등 7개 품목입니다. 그동안은 시범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이 기자, 그럼 이게 앞으로 으뜸 효율 제품을 사기만 하면 무조건 다 1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 1등급 제품이 해당되지만 에어컨, 세탁기 등은 일부 2등급 제품도 가능합니다. 또 구매일 기준으로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환급 재원이 약 240억 원인데요. 조기 소진 시 지원도 종료됩니다. 네, 구매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전해주시죠. 네, 구매한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매처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자료들을 구비한 후에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으뜸 효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검찰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서비스에 대한 불법 혐의를 인정해서 이재용 소카 대표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재용 대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문제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택시업계와 갈등을 계속해온 타다가 결국은 재판에 넘겨지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타다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로 운전자와 함께 승합차를 대여해 주는데요. 검찰은 어제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와 VCNC의 모회사인 소카 이재용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객자동차법에서는 렌트카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다는 11인승 렌트카를 빌리는 사람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이용해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택시업계는 올해 초 타다 서비스가 예외 조항을 악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검찰 역시 타다 서비스가 실질적인 유상여객 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기소한 겁니다. 네, 이를 두고 이재용 대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대표는 SNS를 통해 대통령이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겠다, AI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한 날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타다는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 하나라고 설명했는데요.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VCNC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 편의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하고 있다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타다 서비스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다음은 재계 소식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직원들과의 저녁 자리를 직접 제안하면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화학과의 소송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최태원 회장이 직원들과 번개로 저녁 모임을 진행했다고요.
네, 어제 저녁 최 회장은 직원 140여 명과 두 차례 저녁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임은 최 회장이 구성원들과 진솔한 대화 자리를 갖고 싶다며 직접 제안해 열린 것입니다. 올 초 그룹 신년회에서 최 회장은 임직원들을 올해 100차례 이상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어제 저녁 모임은 90번째 자리였습니다. 최 회장은 90번째 모임을 진행한 소감에 대해 구성원들과 만나며 스스로 더 행복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최 회장의 관심사인 행복 경영이 화두였습니다. 최 회장은 성공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해지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소신을 밝혔는데요. 이어 행복이 커진다는 믿음이 있으면 몰입하게 되고 그에 따라 성과가 나타나 구성원 전체의 행복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녁 식사 뒤 기자들이 LG화학과의 배터리 소송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면서도 잘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SK텔레콤과 카카오의 지분 교환에 대해선 누구든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 차익이 모두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부동산을 3년 이내로 보유하다 팔아치운 사람들을 단타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챙긴 매매 차익이 23조 원에 육박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부터 2017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보유기간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지난 2013년 11만 8천 건에서 2017년 20만 6천 건으로 74% 늘었습니다. 이들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 2천억 원에서 2017년 6조 7천억 원으로 무려 203% 치솟았습니다. 보유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부동산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처분해 얻은 양도소득은 모두 22조 9천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초단타 매매가 두드러졌는데요. 매입한 지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사이 부동산을 매도한 건수가 2013년 3만 건에서 2017년 7만 8천 건으로 141% 급증했고 양도소득은 같은 기간 6,100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304% 불어났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결국은 단타족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3년 73만 9천 건에서 2017년 95만 6천 건으로 29% 늘어나는 데 그쳤고 양도소득도 2013년 31조 원에서 2017년 61조 원으로 96% 증가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매매는 거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자 목적의 부동산 단타족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단기주택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과 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서울 서쪽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에서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환승체계 구축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부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자동차 전용 도로에 광역버스의 환승정거장을 만드는 방안이 지금 추진이 된다고요? 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의 대표 간선도로인 강변북로 또 올림픽대로 위에 광역버스 환승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부사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검토에 최근 착수했습니다. 현재 일산이나 이 파주, 김포 등지에서 서울 경계까지는 광역버스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지만 정작 서울 도심까지는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환승 체계를 마련해 승객들에게 다른 교통편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고 도심 내 교통 혼잡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고향 창릉, 또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이 서울의 이 서부권역이 3기 신도시로 진역되면서 이 교통 대책이 추가로 필요한 점 역시 고려됐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네, 위원회는 일단 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서측 구간 교통 현황을 조사하고 버스 전용 차로 또 간선 급행버스, BRT 등 교통체계 마련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광역버스가 회차하는 지점에 시내버스를 연계해 광역버스 이용객이 유기적으로 다른 교통수단으로 또 갈아탈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 구간이 평소에도 차량이 많다는 점에서 전용 차로를 놓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 같은 방안의 경제성 또 정책적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다음은 대기 상황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지역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환경당국은 노약자와 어린이 등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현재 서울 미세먼지 농도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오전 10시 기준 서울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29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천은 124 마이크로그램, 충남과 전북은 각각 111, 98 마이크로그램으로 역시 나쁨 수준인데요. 대기 중 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2시간 연속으로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늘 오전 5시를 기점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서울 25개구의 대기 중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가 새벽 4시와 5시 각각 151 마이크로그램, 156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면서 평소보다 5배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미세먼지 소식이 들어오니까 다시 겨울이 시작됐나 싶은데요. 이번 미세먼지주의보는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네, 중국발 황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내몽골과 중국 북동부 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고 있는데요. 새벽부터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황사가 남동 쪽으로 이동하면서 대기질이 나빠졌습니다. 서울시는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집에서는 창문을 닫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은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한일 간 갈등으로 지난 3분기에 일본을 오간 항공기 이용객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네, 일본 노선 이용객 정확히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 3분기 전체 항공여객 수치를 집계한 결과 일본으로 간 항공여객은 지난해 3분기 대비 14.6% 감소했습니다. 항공여객은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를 잇는 항공 노선을 이용한 사람을 집계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외국 사람을 합쳤는데도 수치가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특히 9월만 놓고 보면 지난해에는 35만 4천여 명이 일본 노선을 이용했는데 올해는 22만 5천여 명으로 35% 넘게 하락했습니다. 9월 들어 특히 탑승률도 떨어졌는데요. 항공사들이 좌석 자체를 많이 줄였는데도 비행기 탑승률은 오히려 77.1%에서 67.8%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전체 항공 여객 수도 변동이 있었을까요? 네, 3분기 전체 항공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늘어난 3,12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의 최대 실적을 뛰어넘는 분기별 최다 기록인데요. 중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여객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먼저 지난 분기에 중국을 오간 여객은 500만 명 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의 한류 재활용 영향이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 12%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베트남이 22.5%, 필리핀은 35.6%, 대만이 20% 늘어나는 등 아시아 노선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이광우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허가를 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 이후 6년여 만에 증권 관련 소송이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서울고법이 허가해준 집단 소송이고 구체적으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네, 과거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의 투자자들이 판매사였던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허가를 내준 겁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서울현 시외의 1,253명의 동양회사채 투자자들은 유안타증권, 옛 동양증권이 부도 위험성이 높은 회사채를 투자 권유했다며 법원에 집단소송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단소송 불허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투자자들은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항고했으나 법원은 다시 기각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재항고하면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네, 회사 측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유안타증권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유안타증권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법리적인 검토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본안 소송을 개시한다는 결정일 뿐 투자자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법에서 집단소송을 허가해준 만큼 유안타증권 입장에서는 재항고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한도가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5대 시중은행에서 모두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소진이 된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네, 현재 5대 시중은행 모두 적격대출 신규 취급이 안 되는 상태인데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농협은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빠른 소진에 일찌감치 마감했습니다. 적격대출은 만기 10년에서 30년 사이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이 판매하지만 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주는 정책 모기지론인데요. 주금공이 은행마다 배정한 4분기 한도가 한 달도 안 돼 다 나간 셈입니다. 은행권에선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했다 안 된 사람들이 몰리면서 유달리 빨리 소진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적격대출엔 소득 요건이 따로 없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니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안심전환 대출 대신 찾고 있는 보금자리론보다 대상자 범위가 넓습니다. 정 기자, 그럼 올해 추가로 더 적격대출을 신청하긴 이거는 어려운 겁니까? 주택금융공사가 4분기 한도를 추가로 확대해야 가능한데요. 확대 범위에 따라선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권에선 아마 올해 추가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미 안심전환 대출 열풍이 거센 데다 가계대출 확대에 대한 부담도 있어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한편 일각에선 이 여파로 전세대출까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금공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개별은행이 취급하고 주금공에선 보증만서기 때문에 전세대출까지 제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내년부터 금융투자상품 관련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되지만 투자자 권익이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면 사전신고제가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금융투자상품 약관 변경 시 사후보고제가 적용됨에 따라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습니다. 다만 투자자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 사전신고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비롯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부의될 법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심의가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연천 민간인 출입통제선 밖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그제 민통선 밖 3.5km 지점인 경기도 연천에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으며 해당 폐사체에서는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멧돼지 폐사체를 포함해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은 모두 16건으로 늘었으며 모두 경기도 연천과 파주, 강원도 철원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1% 강보합으로 2,09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0.85% 오름세입니다. 65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입니다. 두 기업 간 전기차 배터리 기술 특허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 소송이 양사 합의를 파기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LG화학은 억지 주장이라며 맞불을 놓았는데요. SK이노베이션 오름세지만 LG화학 떨어지고 있습니다. 0.17% 하락세입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징역 1년에서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요. 0.6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은행은 LG U+와 손을 잡고 5G 알뜰폰 서비스 리브 모바일을 출시했습니다. 현재는 0.58% 내림세 보이며 42,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T엔진 보합권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잠정 생산 중단하고 권련형 전자담배를 리뉴얼해서 출시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거래가 10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바라보는 경기 상황이 꼭 오늘 서울 하늘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가을 첫 황사가 찾아왔는데요. 외출할 때 마스크 꼭 챙기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